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강좌 때 약속해드렸던 대로 오늘은 이 논문의 제7번째 장절인 동북항일연군의 불법월경과 강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6번째 강좌 때 내용에서도 일부 언급된 바가 있지만 1938년 이후부터 만주 북부 지역의 항일연군이 일본군과의 전투 중에 계속 패하게 되면서 전투부대들이 모두 소망국경 쪽으로 밀리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때 만주 북부, 즉 지리적으로는 이제 소망국경과 비교적 가까운 지역들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항일연군 각지 부대들은 모두 제각기 이제 소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통선들을 확보해 두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3군에서는 조상지가 그런 교통선을 이용하여 소련으로 들어갔다가 강금되었던 데 반해서 역시 조상지 못지않게 당시 항일연군이 일본군의 토벌을 당해낼 수 없어 계속 그 소망국경 쪽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타개책을 고심하고 있었던 1호군의 총지휘 주보중 또한 3군의 군장 조상지가 소련으로 들어갔던 1938년 1월에서 한 달 뒤인 2월경에 요하 지역에서 우스리강을 넘어 소련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웠던 것은 주보중은 본인이 직접 러시아말을 할 줄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사진 설명에다가 밝혔듯이 주보중은 아주 일찍, 그러니까 아직 그 만주에 나와서 활동하기 이전이었던 1928년경에 소련으로 유학하여 모스크바 동방대학에서 공부하다가 후에는 또 레닌국제학교로 전학하여 공부했던 적이 있는, 말하자면 당시 만주의 항일연군 고위지휘관들 속에서 유일하게 러시아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가장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보중은 이제 1938년 2월경에 소련으로 들어가는데 조상지처럼 불법월경제로 수감되는 불행을 당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주보중 본인이 러시아말을 아주 잘했기 때문에 소련 쪽의 그 변방부대와의 의사소통이 아주 원활했던 것도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이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주보중이 이때 소련으로 들어가면서 사용했던 통로는 주보중이 직계 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보중과는 1920년대 초엽, 아마도 1922년 아니면 24년 사이일 거예요. 이때 운남 강무당에서 주보중과 함께 군사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는 최용건, 이분은 너무 유명하니 여기서 굳이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최용건이 당시 항일연군 제7군의 군장직을 맡고 있던 때였는데, 이 7군의 주요 활동지역이 바로 소망국경지대에 위치해 있었던 요하, 보청 이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벌써 1934년경부터 최용건의 부대는 이 지역에서 소련 측의 그 병력부대 사람들과 서로 거래하면서 최용건 측에서는 전투 중에 간혹 아편이나 또는 그 금괴들을 얻게 되면 그걸 가지고 소련으로 건너가 총과 탄약을 갖고 오곤 했는데, 당시 소련 극동홍군 산하의 그 연해주 변방부대 지휘관들 가운데는 연대장급에 있었던 한 군관의 아버지가 아편쟁이였는데, 아편을 구하려고 이 군관의 아내가, 그러니까 이 여자는 러시아 여자예요. 이 여자가 이제 만주 경내로 들어와서 아편 밀매를 하다가 만주국 경찰들한테 붙잡혔던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더나니 이 사실이 최용건이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최용건이 부하 가운데 이영호라고 부르는, 이분이 해방 후에 그 중국에 파견되어 나왔던 북한의 첫 주중국 대사였어요. 그 김일성의 회고록에서도 이 이영호 이야기가 잠깐 나오기도 하는데, 당시 7군의 원래 훈장이었던 이학복이 바로 이 이영호의 삼촌이었어요. 최용건이 이 이영호를 시켜 그 만주국 경찰서를 습격하고는 그 러시아 여자를 구해내서는 이제 소련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인연이 되어 최용건의 부대는 당시 그 러시아 여자 남편이 부대가 지키고 있었던 요하와 보통 지역의 그 소련 쪽 국경을 아주 제 집처럼 드나들곤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보중은 이때 최용건이 이 관계를 이용하여 당시 최용건이 부하 가운데 이영호와 또 한 분은 장동식이라고 부르는 경호원이 주보중을 안내하여 소련으로 들어갔는데, 그 러시아 여자의 남편이 직접 자기 집으로 주보중을 초대했고, 주보중은 이때 이 사람이 소개로 소련의 그 변방부대 다른 지휘관들과도 또 만나 코민테른 중공 대표단 또는 직방 연안으로 전보를 보낼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이제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스크바에 있는 코민테른과 연락하자면 당시 코민테른 극동 지역의 사무소가 울라지보스토크에 있었는데, 사람이 직접 울라지보스토크로 들어가 사무소의 책임자와 만나야 했습니다. 당시 코민테른 울라지보스토크 사무소의 책임자는 중국인이었는데, 이름을 그 양춘산이라고 부르는, 중국어로는 이제 양춘산, 그리고 이제 또 러시아 이름도 가지고 있었는데 스타간노프라는 이런 러시아 이름도 함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보중은 이 사람과 만나려고 직접 그 울라지보스토크까지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소련 변방부대에서 먼저 전화로 이제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그 양순산이라는 분이 왕명이 모스크바를 떠날 때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이제 역시 울라디보스토크에서 종적을 감췄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로부터 이 울라디보스토크의 코민테른 사무소도 폐쇄되고 더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주보중은 소련으로 들어갔지만 헛걸음만 하고 다시 만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때 소련 변방부대에서 무전기 한 대를 얻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일설에 의하면 그때 그 변방부대 연대장의 아내였던 그 러시아 여자가 주보중을 대신하여 직접 이제 울라디보스토크까지 들어갔다가 코민테른 사무소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는 돌아오는 길에 당시 연안에서 발간하고 있었던 중국 공산당의 신문 신화일보를 몇 장 얻어왔고, 모태똥의 지구전을 논함이라는 그런 책자를 얻어가지고 와서 주보중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듬해 1939년 6월이 되었을 때 극동홍군 사령부에서는 하바롭스크 감옥에 감금해두고 있었던 조상지를 석방하여 만주로 돌려보냅니다. 그동안 누구라도 소망국경을 범해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설사 같은 공산당의 부대였던 항일연군이라고 하더라도 무작정 잡아가두기만 했던 소련 쪽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 달 뒤인 9월에는, 그러니까 1939년 9월입니다. 만주의 항일부대들이 명령을 받고 합법적으로 소련 경내로 이동하기 시작했던 1940년까지는 두어 서너 달 앞둔 말하자면 바로 직전이에요. 바로 이해 9월에 제3로군의 정치위원 풍중훈이 극동홍군 사령부와 연락이 다 소련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락은 누가 취하였으며 3로군 총지부에서는 어떻게 소련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풍중훈이 제3로군을 대표하여 소련으로 들어왔던 것이 1939년 9월이었다고 했잖아요. 약 3개월 먼저, 그러니까 1939년 6월경에 하바롭스크에서 1년 반 동안 감금되어 있었던 조상지 등이 갑자기 놓여나와 만주로 돌아갈 때 극동홍군 정보부에서는 이름을 이명순이라고 부르는, 중국어로는 이제 리밍순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원래는 그 북만주 상강평원 그 주역에는 그 완달산이라고 부르는 중국의 이제 아주 유명한 우유 가운데 그 완달산 우유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완달산 지역에서 아주 날고 뛴다는 그런 마적 우두머리였어요. 이 이명순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마적부대 깃발은 천더, 중국어로 이제 텐더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마적부대가 이제 1935년인가 그때 상강평원을 개척하고 있었던 허영식, 바로 지난번 그 6번째 강좌 때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바 있었던 한국 구미 출신의 그 유명한 항일영웅이죠. 이 허영식이 부대가 상강평원을 개척할 때 이 이명순이 마적부대가 이 허영식이 부대를 습격하다가 패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명순이 혼자서 말을 타고 도망가는데 허영식이 그 뒤를 쫓아와서는 죽이지 않을 테니까 항일영군에 참가로 설법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명순한테 너희 부하들이 다 죽지 않고 아직은 한 절반 살아있으니까 네가 만약 부하들을 설법해서 모두 데리고 항일영군으로 오면 너희 부대도 이제 연대로 개편해서 너를 연대장 시켜주마 하고 이렇게 약속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명순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1935년 11월경이니까 허영식도 그때는 아마 아직 연대장이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 이명순이가 이제 살아남은 자기 부하들을 다 모아가지고 허영식을 찾아왔는데, 그때 보니까 부하들이 이미 한 절반은 죽고 살아남은 부하들이 한 40여 명밖에 되지 않더래요. 당시 그 항일연군의 편지에서 보면 한 개 중대는 최소한 60여 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개 중대면 보통 180명에서 한 200명가량 되는데, 그러니까 도리대로라면 이명순도 겨우 중대장밖에 할 수 없는데 허영식은 연대장을 시켜주마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당시 제3군 4사의 정치부 주임직을 맡고 있었던 김책에게 부탁하여 이 이명순의 부대를 제4사 산하의 32연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물론 대원수도 허영식이 자기 부대에서 한 개 중대를 포충해 주었고 또 4사에서도 한 개 중대를 포충해 줬는데, 당시 이 4사, 그러니까 항일연군 제3군 4사는 정치위원이 김책이었고 사장은 이름을 학규림이라고 부르는, 중국어로는 허구일인인데, 이 사람은 허영식이 아직 그 상군으로 조동하기 이전, 그러니까 이제 허영식이 주하중심 현의원으로부터 파견받고 해일웅궁이라고 부르는 아주 큰 그 중국 동네에서 활동할 때 이 중국 동네에서 살았던 머슴 출신인데, 허영식이 바로 이 사람을 처음 발견하고는 처음에 자신이 교통원으로 삼았다가 후에 허영식이 상군으로 조동하면서 이 사람을 조상지에게 추천하여 이 사람이 처음에는 조상지의 경위 중대장이 되었다가 후에 경위 연대를 거쳐서 나중에는 이제 항일연군 제3군 4사 사장까지 되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허영식에 대한 강좌를 따로 할 때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 4사 산하의 32연대 연대장으로 임명되었던 이명수는
해방 후 1987년까지 살았고, 이분의 아내도 역시 항일연군의 여병 출신인데 이름을 중국어로 쪼수링이라고 부르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직접 찾아가서 여러 번 만나 뵙기도 했었습니다. 이분은 2018년 9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 생전에 이분들이 회고담을 통하여 당시 1935년에서 1936년 사이 만주 북부의 대응안녕 기습, 삼강평원지대를 개척하면서 마적 부대들을 하나둘씩 굴복시켜 항일연군에 참가시키곤 했던 허영식의 이야기든 드라마틱하기를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 끝간데가 없이 일망무지한 만주의 눈 덮인 평원지대를 기망부대를 이끌고 달리는 우리 한인 출신의 항일영웅 허영식의 모습을 한 번쯤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가끔 한국에서 또는 이 사람이 고향 구미에서 정말 어떤 뜻 있는 자가 나서서 돈을 모아 이 허영식의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 보았으면 얼마나 멋있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 드라마는 크게 대박칠 거예요. 우리 한민족의 독립운동사에서 그 많은 영웅 인물들 가운데 이분이 1942년 8월에 사망했으니까 만주에서 온근 10년 동안을 마지막까지 일본과 싸웠던 정말 가장 뛰어난 영웅이 아니고 뭡니까? 그런데 이런 영웅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아직도 허영식을 독립유공자로 정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강조하는 너무 다른 데로 많이 튀었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영순, 원래는 만주 북부 삼강평원지대를 누비고 다녔던 마적, 천덕부대의 우두머리였다가 허영식을 만나게 되면서 항일연군으로 넘어왔던 이 임영순이 1939년 6월 영에 소련 극동홍군 정보부로부터 파견받고 제3로군으로 찾아와 당시 3로군의 정치위원 풍중훈에게 소식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어떤 소식을 전달했느냐면 제3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정치간부 또는 군사간부, 최소한 군단급 이상의 간부 한 사람을 소련으로 파견하여 들여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1938년경부터 시작하여 계속 소련경으로 철수하고 있었던 항일연군 패잔병들의 문제를 함께 연구하자는 그런 소련 측의 요청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1939년 9월에 제3로군 정치위원 풍중훈이 소련으로 들어왔던 것인데, 이 풍중훈도 역시 소련에 들어오기 바쁘게 제일 먼저 모스크바의 고민테른 중공대표단 또는 연안에 있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소련 방면에서는 입으로는 흔쾌하게 응낙하면서도 사실상에 있어서는 1945년 일본군이 통항하게 될 때까지도 항일연군이 잔존부대가 중국공산당과의 조직관계를 회복하는 데 대하여 긍력 방해하였고, 마지막까지 이들을 극동홍군 산하의 소속부대로 존속시키도록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뒷부분의 내용은 다음 방송에서 계속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